조금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별도로 관객석에 마이크가 없거든요. 혹시 영화에 대한 코멘트나 질문이 필요하신 분은 가까운 데 오셔가지고 저한테 육성으로 나중에 전달해 주시면 제가 다시 재방송하는 모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자리에 앉아서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영화제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아마 여러분께서 이 영화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화인데 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화를 오늘 이전에 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저도 처음이었거든요. 아마 30년 전쯤에 한국 영화가 이랬을 것 같아요. 어디 해외 영화제에 가면은 전혀 미지의 나라에서 온 엉뚱한 영화인데 뜻밖에도 만만치 않은 내용이 있는 그런 영화일 것 같은데 이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가 올해가 4회째인데 혹시 매년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오신 분들께 말씀드리자면은 뮤지컬 영화제가 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리고 뮤지컬 영화제가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뮤지컬 영화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뮤지컬 영화는 워낙 상업적으로 만들어지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과 노력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할리우드에서도 뭐 디즈니나 이런 대규모 스튜디오에서 만들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 독립영화, 인디펜던트 영화를 아주 저예산으로 만들어지거나 해서 사실 영화제에서 틀 수 있는 영화들이 매년 많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화제 영화를 틀 때는 가령 뭐 판타스틱 영화제 그러면은 스릴러랄지 호러나 SF 같은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러한 영화들을 중에서 좋은 영화들을 선택하는 것이지만 뮤지컬 영화제는 뭐랄까요? 거꾸로 제가 막 선택당하는 느낌? 뮤지컬 영화를 찾아야 되니까 또 뮤지컬 영화를 찾는다고 해서 그 영화들을 무작정 트는 것은 뭐 자원의 낭비일 테니까 올해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를 엄선해서 하다 보면은 매년 약 신작, 정말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는 영화들은 우리 영화제를 통해서 많으면 3편 아니면 2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뮤지컬 영화가 장편으로는 거의 이제 계획만 있고 아직 만들어지거나 크게 성공한 영화가 없는 상태이면서 단편들은 이제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얘기가 길어졌지만 그래서 올해 영화제가 규모는 작지만 뮤지컬 영화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2편을 가져왔는데요. 오늘 보신 카나리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라라랜드 같은 포맷의 할리우드 뮤지컬은 아니지만 음악 영화면서 또 성장 영화면서 뮤지컬 시퀀스가 들어있는 뮤지컬적인 영화,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뮤지컬 영화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홍보 얘기를 하자면은 내일 여기서 또 들 이탈리아 영화 포레버 유는 그야말로 뮤지컬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는 이제 라라랜드처럼 뜬금없이 막 춤과 노래를 하고 가끔은 민망스럽고 이렇게 좀 간지러운 장면들도 뮤지컬이니까 또 막 넘어가고 해서 약간 좀 텔레비전 막장 드라마 같은 느낌의 감성인데 여러분이 평소에 그런 감성을 숨기고 계셨다면 내일 오른쪽 영화제 보러 오시면 재미있게 보실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할리우드 뮤지컬이 아니라 이탈리아 뮤지컬이고 이탈리아 음악인데 어쨌든 관심 주시면 좋겠고요. 제 말씀이 길어졌고 아시다시피 이제 김봉곤 그 작가님께서는 커밍아웃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뭐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퀴어 문학 한국에서의 작가로서 가장 대중성을 획득한 작가로 또 이렇게 보통 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영화에 대해서 저 작가님의 감상 정말 잘 보셨는지 재미없는 부분 없었는지 왜 이런 영화를 나한테 보라고 그러고 얘기까지 시키는지 어쨌든 제가 좀 떨리는데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홍 선생님과는 지금 2번째 질의를 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세터데이 처치라는 뮤지컬 영화로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선생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한민국의 퀴어로서 온갖 스테레오타입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쌤 죄송하지만 저는 뮤지컬 개인은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조금 음악 영화에 가까운 영화를 추천해 주신 것 같았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방금 들어오셔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 영화를 물어보셨냐고 제가 말씀드려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영화 간략한 소개를 말씀해 주셨어요. 1980년, 85년을 배경으로 남아공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영화라고 했을 때
일단 80년대 문화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무조건 좋다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한편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은 요즘 퀴어 영화 혹은 퀴어 드라마 같은 경우 넷플릭스나 이쪽에 보시면은 되게 1980년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최근에 본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포즈라는 것이 있었고 노멀 하트 같은 영화도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1980년대가 퀴어 문화와 에이즈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피어난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드라마틱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틱함을 놓칠 수 없어서 사람들이 창작자들이 1980년대를 찾는 것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신파가 있어야 되고 지금에 와서는 아무렇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과거를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영화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1980년대의 남아공의 이야기여서 좋았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영화가 진지해서 좀 좋았어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이제 선정하게 된 경위를 조금 추가하자면은 보통은 이제 영화제 영화들은 영화제에서 보게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뮤지컬 영화는 워낙 드물기 때문에 또 영화제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뮤지컬 영화는 아예 할리우드 메이저 그런 블록버스터 영화라서 아예 영화제에서 상영을 안 하거나 아니면 너무 마이너해가지고 정말 특별한 그런 영화제에서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마켓에 가서 영화를 보게 돼요. 마켓을 말하자면 시장이니까. 이 영화는 올해 베를린 영화제 마켓에서 저희가 발견 내지는 거의 발굴 수준의 영화였는데 마켓에 나오는 영화들이 거의 한 1000편 가까운 영화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뮤지컬 영화라고 할 수 있는 넓은 의미의 이 영화를 포함해서 딱 10편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2편을 제가 고른 것이 오늘만 이 영화인데 이 카나리아를 고르면서 많이 망설였죠. 왜냐하면 어떤 100% 뮤지컬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뮤지컬 덕후들이 보면 아니 왜 이런 영화를 뮤지컬이라고 우기냐 할까 봐서 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꼭 한번 뮤지컬 영화제에서 틀어보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영화는 1985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당시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파테이트 그러니까 인종차별 정책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외교관계도 이제 넬슨 만델라는 아직도 감옥에 있고 모든 외교관계도 있고 이제 보다시피 거의 일종의 정계 일치 국가 같은 그래서 군대도 이렇게 이 국군 합창 공연단이지만 사실상 국군 성가대의 셈이죠. 이렇게 종교와 정치가 또 국가 분리를 하고 있고 이 안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 많은 이야기들이 어쩌면은 전 세계에서 이 영화를 보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현재도 달라졌으니까 오히려 21세기의 한국의 관객들이 청년 관객들이 더 자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영화일 수도 있겠다. 이야기는 여러 가지 것들이요. 그게 군대일 수도 있고 종교일 수도 있고 또 동성애 부분일 수도 있고 어쨌든 많은 그런 소수자에 대한 정체성 또 거기에 대한 혐오 또 사회의 어떤 체제의 문제 그리고 영화를 처음 보시면 좀 굉장히 많은 얘기를 다루고 있고 또 이게 기승전결에 따라 전개되는 일반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에피소드 중심으로 돼 있어서 좀 정신이 없는데 제가 한 3번, 4번 봤더니 이 영화의 특징이 악역이 없어요. 다들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있고 어떤 혐오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도 그냥 그것을 어떤 폄하하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배경이나 맥락 같은 것들을 암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이러한 주제들에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 바닥에 음악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기승전 음악으로 끝나는 그런 영화인데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혹시 이 영화 속에서 본인의 조금 사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얼마든지 개인적인 경험과 좀 일치하거나 유사한 꼭 본인이 아니었더라도 그런 씬이 있었으면 특별히 인상적인 어떤 부분이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그 원형 상징이라는 그런 단어도 있고 이야기에 원형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래동화 우리나라의 홍치팥쥐와 신데렐라의 내용이 좀 비슷하듯이 전 세계 어디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원형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전 세계의 퀴어들도 다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을 겪는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저랑 되게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고 그
중에서도 제일 가장 통감하면서 봤던 거는 누나와의 대화, 친누나와의 대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의 어머니가 부녀회장 총무라고 바쁘셔가지고 누나로 대체된 것 같은데 누나랑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최근에 이제 저도 어머니가 이제 제가 게이인 걸 알게 되었을 때 반응과 굉장히 비슷했고 또 저의 대응은 또 달랐다고 그런 것들을 비교해가면서 봤을 때 제일 와닿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있었던 그런 폭력적인 언사나 그런 것들도 뭐 현대의 지금과도 닮아있는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고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뭐 저는 군대를 갔다 온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요즘 군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제가 다녀온 군대는 여기 보니까 정말 거의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우리는 많은 것들을 공유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여튼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은 이 영화 속의 군인들은 그래도 동기끼리 내무 생활을 하니까 마치 훈련소가 계속 지속되는 그런 기분이지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아실 수도 있고 근데 그 고참 쫄병 사이에는 없이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까지 있기 때문에 더 이중고를 겪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악이 이 영화에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0년대 음악들이 쓰이고 있고 그래서 저도 어떤 음악은 저도 아는 음악도 있고 또 처음 듣는 음악도 있고 해서 굉장히 뒤에 크레딧을 보면은 그 음악들이 다 돼 있길래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까봐 제가 그 음악 리스트를 이렇게 여기다가 다 외워주고 하는데 음악 불러보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나오는 음악은 브론스키비트의 스몰 타운 보이고요. 그 가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오디션에서 주인공이 부르는 그리고 마지막에 엔드 크레딧에서 이 카나리아의 합창으로 다시 한번 또 들려드리는 그 음악은 제가 그 검색을 해봤더니 독일 민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말 제목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원제는 뭐 고요히 흘러가는 달이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혹시 틀렸으면 나중에 와서 좀 정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베토벤의 비참 소나타가 이렇게 군대와 어울려서 쓰일 줄이야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그 처음 유출 나가가지고 클럽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서 뭐 레슬리 노래인데 뭐 춤을 안 출 수 없어 이래가지고 나오는 게 그립스 오브 이모션이라는 노래인데 저도 처음 들어본 노래를 찾아봤더니 그 당시 80년대 남아프리카 공에서 이제 유행했던 가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 아파트헤이트 정책에는 반대하지만 그 당시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해외 진출을 하려면은 그런 영연방이었기 때문에 1년의 절반은 아일랜드에 가서 살면 된다고 이상한 법이 있었나 봐요. 근데 고향을 떠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만 활동을 했는데 굉장히 젊은이들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컬처 클럽의 Do You Really Want to Hurt Me가 약간 그 일렉트로 버전으로 편곡돼서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성가와 함께 어우러지는 노래는 컬처 클럽의 빅팀즈라는 그 노래인데요. 그 노래가 나오고 이 영화에 되게 재밌는 시퀀스가 클럽 장면에서 보면 80년대 아이콘들이 다 나오죠. 그래서 80년대 그 팝음악에 익숙하신 분들은 대충 다 알아맞혔을 텐데 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뒤에 자막에 다 나옵니다. 누구라고. 그래서 몇 개도 혹시 맞추셨는지 한번 저는 그 중에 5개 맞췄는데 우선 처음에 유리스믹스의 애니 레녹스가 나오고요. 당연히 마이클 잭슨이 나오고 데이빗 보위가 나오고 데이빗 보위는 그 지기 스타더스트 분장을 하고 나오죠. 그 다음에 신디 로퍼가 마지막에 나오고 그레이스 존스, 그리고 프린스. 벌써 이 중에 절반이 고인이 되셨네요. 명복을 빕니다. 어쨌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여기서도 원래의 성과 일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은 그 남장 여성을 하고 있고 또 그레이스 존스는 반대로 여장 남자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짧은 시퀀스이지만 그 안에 이 영화 속의 어떤 스타일이나 주제가 많이 집약된 것 같습니다. 네. 별로 안 궁금하셨던 모양이에요. 지루하시죠? 검색을 하면 다 나옵니다. 혹시 음악에 대해서 영화를 보시면서 좀 특별히 느낌이 있었다면 또 그 영화가 진지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긴장감이 너무 저한테는 심한 거예요. 영화가 되게 좀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았나요? 어떤 뭐 성적인 텐션이기도 하고 어떤 그런 것 같은데 세상에 요즘에 그 별의 별 퀴어 영화 문학을 다 봤는데 이렇게 쫄리면서 본
영화는 오랜만이었고, 그리고 그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그 찬송가가 음란한 가사로 보이는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어떤 변화 같은 걸 읽어냈었는데 그 중간에 상상하는 시퀀스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찬송하고 있다가 바깥으로 나갈 때 이제 그때 보면 이제 찬송가가 뭐 그에게 뭐 주님에게 다가가리 뭐 그를 원하네 하는데 내용이 너무나 의미의 중첩이 생긴다는 느낌이 들었었고, 그것이 후에 가서는 찬송가와 이제 컬처 클럽의 노래가 매시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구나. 그래서 뮤지컬 영화가 무엇일까? 무슨 영화, 무슨 문학이라고 정의 내리는 것들을 싫어하면서도 어떻게 의미화를 해야 될까? 뮤지컬 영화가 이러면 뮤지컬 영화인가? 이런 게 있으면 뮤지컬 영화인가? 이런 것들 좀 고민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두 부분이 저는 되게 음악적으로 좋았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보고 제가 좀 놀란 게 그 얘기를 좀 오늘 하고 싶었거든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거를 뮤지컬 영화라고 불러야 될지, 퀴어 영화라고 불러야 될지, 성장 영화라고 불러야 될지, 뮤지컬적 요소가 있는 드라마 영화라고 불러야 될지, 사회 비판 영화라고 불러야 될지, 그러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냥 영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되는 그런 영화인데 어느 카테고리를 보더라도 하나도 놓친 게 없이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다시피 음악도 80년대 팝 음악을 아주 도입부의 브론스 비트 음악 같은 거는 마치 이 노래의 주제가처럼 가사 자체가 딱 맞아떨어지고, 그리고 거의 보면 꼬마들이 막 따라 나오잖아요, 첫 장면에. 그게 이제 나중에 자막 보면 이 주인공의 어린 시절이에요. 그래서 3살, 5살, 8살, 10살, 그래서 이제 고3이 돼서 군대 갈 때까지 자아가 계속 경험들이 원테이프로 쭉 보여주는데, 또 이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거의 모든 장면이 원신 원테이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다가 왠지 어서 본 기시감이 들면서 어쩌지 홍상수스러운 이 느낌이 어디 올까 생각하면 그건 바로 이제 대부분의 장면이 롱테이크로 원신 원테이크로 이루어져가지고 흔히 보는 그런 클로즈업 또 리버스 앵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연극적이기도 한. 그래서 배우들이 합을 맞추느라고 정말 네모반신 같은 데서 연습을 철저하게 했겠구나. 그래서 감독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 불행히도 별로 알려진 게 없어요. 이게 3번째 작품이고 할리우드에 진출한 사람도 아니고, 구글 검색을 해봤더니 좀 나오는데 전부 아프리칸스 언어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거기까지 공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고 반드시 그 감독의 경력이나 이 영화의 평가 같은 것들을 그렇게 강박적으로 볼 필요 없겠구나. 그리고 이 영화는 어쩌면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한국 관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얘기되고 있고 어쩌면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고도 있고 지금 또 수면에 떠오르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결론은 없지만, 결론은 물론 모든 것이 음악이지만 영화 속에서 회피하는 것 없이 정면으로 다 드러내고 있다는. 그리고 중간에 가령 뒷부분에 나오는, 저는 이 영화 속에서 인상적인 씬 중에 하나가 아까 누나와의 대화를 말씀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인공이 거의 영화 끝날 때쯤에 목사님한테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전을 들이밀고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이 사실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또 얘기들이 우리나라에도 거기에 연관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사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자면 이게 에피소드 중심이고 주인공이 있긴 하지만 주로 캐릭터들을 통해서 얘기를 중점을 있는데 일반적인 아까 이제 별의별 퀴어 영화를 다 보셨다고 그랬는데 퀴어 영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영화의 서사가 가지고 있는 문학까지 포함해서 서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퀴어 문학다운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과 좀 무관한 이 영화의 에피소드 중심이랄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그냥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근데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의 한국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퀴어 영화로서도 너무나 정교하게 잘 만들어지고 얻어 걸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한국이랑 떠올릴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한 위문 공연을 갔을 때 백인 여성분과 나누는 대화가 굉장히 지적이고 고도의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첨예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
정치와 종교 그리고 그것을 이제 동성애자 혹은 이제 퀴어들을 바라보는 시선 같은 것들이 너무나 지금의 한국에서도 대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계속 감탄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 정교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있을 법한 이야기들, 아까 원형 이야기 같은 거 하기도 했지만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정밀하고 첨예하게 그 시퀀스마다 준비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영화를 오늘 두 번째 보게 되는 건데요. 영화에서 새로웠던 것들은 포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인물들에게 잡혀 있는데 예를 들면 호스트라는 어떤 챕터에 가보면은 이제 초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사가 나오는데 포커스가 당연히 주요한 인물에게 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흘려듣기 쉬운데 그런 대사들이 너무나 다 뭐랄까 의미가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는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문학으로 쓴다고 하면 너무나 집중되어 너무나 포커스가 맞아버릴 것 같은 중요한 이야기들이 영화는 이런 식으로 좀 세련되게 조금 이렇게 흘러가게 보여줄 수 있구나 하는 처리법에서 저는 좀 놀란 것도 있습니다. 예, 혹시 여러분 중에 뭐 질문 있으시면 조금 이따 받기로 하고요. 그냥 가볍게 편한 질문은 너무 영화에 좀 무게해지는데 이 캐릭터 중에 개인적으로 좀 혹시 뭐 매력적이고 끌리는 인물이 있다면 저 루돌프가 이제 제 스타일이라 가지고 루돌프가 나오자마자 이제 마음이 밝아지면서 영화 집중하게 되는 초반부터 바로 집중해서 보고 루돌프의 어떤 점이 일단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루돌프 같은 경우에는 퀴어 영화의 클리셰 같은 인물이죠. 뚱뚱하고 웃긴 어떤 디바 같은 캐릭터이긴 한데 또 그것이 또 주는 매력이 감초 같은 매력이 있으니까 그것에 집중해서 봤던 것 같고 인물들이 있을 게 다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감초 같은 인물도 있고 그 이제 처음에 반목을 하던 외무반 동기 이제 그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꼭 불링하는 애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야구 잠바 입고 다니는 그런 친구들 가족 똑같은 인물도 있고 또 의로운 인물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저한테는 다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자막 검수를 하면서 볼 때 비로소 정말 진짜 고르길 잘했다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이제 마켓이라는 데가 정신이 없어요. 막 영화를 이렇게 진지하게 보는 게 아니라 조그만 방에서 20명 정도가 보다가 다 장사꾼들이니까 조금 보다가 아니다 순간 모르고 나가고 중간에 막 들어오고 하니까 집중하기가 힘든데 게다가 이걸 그냥 편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영화를 초대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막 비즈니스 생각을 하면서 막 충마센터 대극장에 틀면은 관객들이 무슨 표정을 지을까 이런 걸 상상하기 때문에 사실 영화 자체를 보기 힘든데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영화가 클리셰 위주의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막 뻔한 캐릭터들의 뻔한 상황들.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뻔한 게 내가 한국 사람이랑 뻔하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별로 안 뻔할 수 있겠구나. 80년대에 지금은 지나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과거를 통해서 어쩌면 좀 더 보편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우리에게 공감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이렇게 병역이랄지 첫 장면이 영장 나오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국 드라마스러운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좀 그렇게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좀